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른들이 이끄는 세상은 과연 미래 세대를 잘 지켜주고 성장시켜줄 만큼 어른답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정답을 남기고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오늘 3번의 학대 신고에도 죽음을 막아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경찰력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먼저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망하기 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번번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정인이가 짧은 생을 마감한 지 넉 달째. 경찰 최고 책임자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흡한 초동 대응과 수사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1차와 2차 신고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 7명은 지난달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 경고 처분만 받았습니다. 수사도 책임 추궁도 모두 엉터리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은 정인이를 위한 마지막 기회였던 3차 신고마저 묵살한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뒤늦은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의 입양과 사후 관리를 맡았던 홀트 아동복지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경찰청장까지 사과를 한 건 담당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는 비난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 3번째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경찰은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양부모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 병원을 조사한 건 정인이가 숨진 이후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인 지난 9월 23일 정오, 소아과병원 원장이 112 상황실에 학대 의심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양엄마 장 씨 몰래 병원에 데려온 정인이는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1차 신고 때도 허벅지 피멍을 진찰했던 의사인데 당시 9.4kg이었던 몸무게가 넉 달 만에 1kg 가까이 줄어 있어 학대를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이때가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신고는 앞서 이미 2차례의 학대 신고를 처리했던 양천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양천서 수사팀은 정작 신고를 한 소아과 의사에게 방문은커녕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내용은 서류로만 읽어본 뒤 아동보호기관에 정인이를 다른 소아과에 데려가 진찰해봐달라고 요청한 게 다였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같이 갔잖아. 뭐 같이 가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병원 갔다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또 그쪽으로 보내놨어가지고. 당시 2번째 소아과는 아동학대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였고 단순히 구내염과 국소 감염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아동보호소라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빠가 애 데리고 왔거든요. 아무런 배경 설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두 병원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양천경찰서 수사진은 추가 검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몸무게가 빠진 건 입 안의 염증으로 이유식을 먹지 못해서일 뿐이라는 양부모의 말만 믿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3차 신고 당시 정인이를 진료한 소아과 2곳이 양천서 수사관들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건 모두 사망 사건 이후였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들이 있었지만 3번의 학대 신고는 매번 다른 수사팀이 담당했습니다.
수사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개 팀은 모두 양부모의 변명만 그대로 믿고 사건을 덮었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직후 양천경찰서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멍이라는 게 맞아서 생길 수도 있고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고 굴절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아이는 학대 끝에 숨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져 사망 당일 살인의 의도가 담긴 어떤 행위로 숨졌는지 아직 법적으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웃집이 반복해서 들었다는 쿵쿵 하는 소리의 실체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 MBC가 입수한 수사 기록과 영상 그리고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신재용 기자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34분 양엄마 장 씨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카메라엔 정인이가 울먹이며 양엄마에게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정인이는 힘이 없고 괴로워하는 표정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양팔의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 정인이의 집에선 바닥에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들려왔습니다. 지진이 난 것 같다고 느낄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리고 약 1시간 뒤 아파트 CCTV에 찍힌 장 씨가 안고 가는 정인이의 모습은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상 쿵쿵 소리를 나게 한 오전 9시 40분쯤의 행위가 치명적이었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폭력이 가해진 걸까? 정인이는 양모가 택시로 데리고 간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온몸 곳곳에 골절 흔적, 장기 파열과 함께 왼쪽 팔꿈치가 탈골돼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인이 상태를 확인했던 의사는 팔꿈치 탈골은 누군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집어 던질 때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자문을 구한 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췌장 절단의 경우 교통사고 정도의 강한 외력, 엎드린 상태에서 체중으로 등을 밟거나 옆구리를 발로 찼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자문에 응했던 법의학자의 의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다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즉 누워있거나 벽에 고정된 상태에서 그런 둘력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장 씨가 정인이 등 뒷부분을 강하게 수차례 때리고 정인이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쿵쿵 소리가 났고 이것이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결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일반적인 살인보다 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검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살인죄 대신 형량이 낮은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검찰에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완만한 감소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6차 전수검사에서 직원들 말고 수용자만 60명 넘게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의 교정시설을 전수검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때를 놓친 건 아닌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6번째 전수검사가 진행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6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41명입니다. 검사를 받는 수용자들이 점차 줄면서 확진자는 처음 2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양성률은 오히려 20%대로 올라갔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확진되고 있는 겁니다.
내내 음성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라도 무증상 감염 우려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동부구치소의 방역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교정시설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고 마스크 지급과 직원 검사 방식도 강화했습니다.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매일 한 매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직원에 대해서 주 1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하지만 매주 하겠다는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감도가 50%밖에 안 돼 감염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치소 정원을 줄이는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이 모자라 격리가 어렵다는 수용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수감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50일 동안 6번이나 방을 옮겼고 불과 사흘 전까지 같은 방을 쓰던 한 명이 확진되고서야 가까스로 격리됐다고 적었습니다. 꼭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문자가 확진자라고 오진 않았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영치금도 그대로 있고 쓰지도 않고.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4명은 집단 감염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수용자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한시적으로라도 통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시설 인터코업의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자체별로 행여 또 모이는 건 아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국의 움직임을 피해서 은밀하게 모이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 연말,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된 경북 상주 대신 올겨울 선교 캠프는 전국에 퍼져 있는 각 지부별로 개최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2박 3일씩의 일정으로 1월 한 달 동안 3차례 개최되고 대전에서만 12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에서 촬영한 영상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 각 지부에 모여있는 참가자들이 함께 보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부별로 특정한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줌으로 송출이 돼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제보를 접수한 천안시는 겨울 캠프 첫째 날인 지난 4일 참가자들이 모여있다는 한 교회를 단속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온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이곳에서 10여 명이 함께 모여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또 다른 교회에서도 10여 명이 모여있는 현장을 적발했는데 참석자들이 열방센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일단 해산시켰습니다.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 대학생들이 녹화 촬영하면서 이렇게 성경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교회를 빌리면서도 종교단체인 인터콥이나 열방센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아리 모임 있는데 좀 잠시 써주느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지. 경북 상주에서 전국 곳곳으로 BTJ 열방센터발 연쇄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점조직 형태의 비밀 모임 시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자, 그런데 집단 감염의 출발지인 이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에서 겨울 캠프가 잇따라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저희가 공무원들과 함께 직접 가보았습니다.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지만 누군가 센터에 남아 있었고 그냥 일하러 왔다는 석연치 않은 답만 내놓았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BTJ 열방센터를 상주시와 경찰이 직접 조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겨울 선교 캠프가 열린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건물 안에선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에선 곧바로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냥 직원이 연금제라고 그러잖아. 왜 직원이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강당에선 난방장치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강당 쓰레기통에서 화요일 오전이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실제 행사가 준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찍고 했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활동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죠. 이거를 막 폐쇄명령 내리겠습니다. 이러면. 상주시는 현장 초소를 세워 24시간 출입 인원 감시에 나섰습니다. 열방센터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입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BTJ 열방센터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지역은 대전과 광주, 울산, 충주 등의 종교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기생충 잡는 이버맥틴, 그리고 고추대.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면서 소문이 자자한 약품과 민간 약제입니다. 정부가 오늘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섣불리 먹었다가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한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고추대를 다려 먹으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유해한 바이러스를 전부 다 죽인다는 거죠. 예,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사람도 등장해 이걸 먹고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합니다. 먹자마자 효과가 생겼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기적을 제가 체험을 했고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불과하며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있다는 것도 거짓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더구나 고추대의 부작용도 전혀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을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아연과 함께 아침 저녁 한 알씩 먹으면 코로나가 완치된다는 처방전 내용도 어르신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클로로퀸은 지난 3월 확진자는 급증하는데 마땅한 치료제가 없자 미국 정부가 사용을 긴급 승인해 주목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투약을 해봤더니 뚜렷한 치료 효과는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승인 석 달 만에 사용이 취소됐습니다.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간독성 등이 발견이 되어서 사용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경증 환자나 중증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엔 기생충 약인 이버맥틴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영국 리버풀 대학 연구진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참가자 수가 적고 투약한 구충제 용량도 제각각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없다며 소문만 믿고 섣불리 약을 먹었다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일부 실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동전 노래방 업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집단 반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집합 금지만 5개월째란 겁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손님 한 명 없이 동전 노래방은 텅 비었습니다. 25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해 모은 돈으로 노래방을 차린 53살 이방술 씨.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말에 기대를 품고 시작했지만 개업 다음 달부터 코로나 절벽에 내몰렸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5천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벌써 4천 가까이 써서. 동전 노래방에서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작년 5월, 8월, 12월 수시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업주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열었다 닫았다 벌써 집합 금지가 5개월째가 되거든요. 가족 관계도 많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2년간 동전 노래방을 운영한 사장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태어난 딸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조련도 사실 못 보냈거든요, 와이프는. 좀 애기한테도 미안한데 아빠가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이제 좀 너무 춥죠. 근데 이제 이악 물고 해야죠. 당장 벌이는 없지만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일시상환해야 돼요. 어디 취직하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을 못 해요. 그럼 언젠간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유독 집합 금지 기간이 길었던 동전 노래방. 업주들은 오랫동안 쓰지 못해 곰팡이로 뒤덮인 노래방 기계를 부쉈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 이자와 함께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손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업주들은 오는 18일 이후에도 집합금지가 계속된다면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업종별 형평성을 두고 논란과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대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박윤수 기자가 정부의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도 국민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되고 왜 헬스장은 안 되냐는 겁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합금지 업종을 정할 때부터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히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특정 업종이 요구할 때마다 집합금지 조치를 풀어주면 이제야 겨우 확산을 막기 시작한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헬스장에 이어 동전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고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역 지침으로 실내 체육시설 승정권 보장하라! 하나둘 영업을 허가해주다 보면 전체 시설 이용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역망은 그만큼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형평성을 고려하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방역 지침을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갈수록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는 아예 병원에 이송하지도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본은 의료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 자격이 있는 대학원생과 교사를 현장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미국 LA의 한 병원 앞, 응급구조대원이 다급히 환자를 구급차에 태웁니다. 이 병원엔 남은 병상이 없어 더 멀리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We're waiting 2, 3, 4 hours minimum to a hospital. Now we're having to drive even further. 마침내 한 병원에서 병상을 확보했지만 야외 텐트였습니다. 같은 시간 911 상황센터. 구급차들의 각 병원별 대기 시간을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신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It's just call after call after call. The amount of 911 calls we receive and send our ambulances to is just out of control. 병상이 포화 상태가 되자 LA에서는 구급 대원들에게 살 가망이 없는 환자는 아예 병원으로 이송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Patients who suffered from a cardiac arrest and are unable to be revived in the field. Those patients have a very low rate of survival, even if they are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nd so at this time, it is deemed to likely be futile. 미국 전역에서 입원 환자 수는 13만 1,000명으로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주 방위군까지 병원에 투입해 마스크 착용법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5,800명을 넘기며 오늘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일본도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병상 사용률은 86%가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치료를 받지 못해 대기 중 사망한 환자도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必要な時に適切な医療を提供できない。現実はすでに医療崩壊です。 일본 정부는 급기야 간호대학 대학원생과 교원까지 현장에 투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럽 역시 백신 접종이 확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전 세계가 1월 중 최악을 맞이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새벽 시간 식자재를 배송하던 50대 가장이 화물용 리프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5시간 이상 사고 현장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족들은 이전에도 리프트 고장이 잦았다면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4일 새벽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57살 허모 씨가 화물용 리프트로 쌀과 채소를 2층으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새벽 1시 반쯤 리프트가 고장나면서 몸 일부가 완전히 끼어버린 겁니다. 당시 영하의 날씨 속에 허 씨는 리프트 사이에 옴쭉달싹 못하며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전 7시 20분에야 지나가던 회사 직원에 의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차가운 그 바닥에 누워서 얼마나 진짜 딸이 제일 생각났을 거고. 사고가 난 리프트는 평소에도 자주 고장이 났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제가 할 때도 정상적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버튼 자체가. 유족들은 회사 측이 리프트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만 했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취업하면 아빠가 그렇게 돈 벌면서 키워준 것도 다 갖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선언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리프트 수리 일지 등을 바탕으로 업체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이틀 남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심사가 막바지 단계를 맞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에 다가가고는 있는데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비교해봐도 처벌 수위나 적용 범위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가동된 법사위 법안 소위. 막바지 심사에서 상당수 업종들이 법 적용에서 유예됐거나 아예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 역시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정의당 발의안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안은 물론 정부 안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그런 5인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해 조항 적용 문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영세 사업장의 경우 2년 또는 4년 유예가 유력합니다. 앞서 처벌 조항이나 손해배상액 한도 등도 원안보다 완화하기로 합의된 상황.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전체의 40%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법밖에 될 수 없습니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도 기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을 미루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는 임박해가지만 법을 처음 발의하고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온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요리가 서툰 남편을 위해 밑반찬을 챙겨놔라. 남편과 아이가 입을 속옷과 양말을 서랍에 정리해둬라. 자, 대체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싶을 텐데요. 서울시가 출산이 임박한 예비 산모에게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우기 전 행동 요령이라면서 안내한 글입니다. 성차별, 성평등 같은 단어를 언급하기 전에 과연 어떤 상식에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 운영을 시작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9개월 차 예비 산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올라왔던 정보입니다. 화장지, 치약, 칫솔, 비누, 세제 등 생필품의 남은 양을 체크해 남아있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밑반찬 서너 가지를 준비해두고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인스턴트 음식도 챙겨두라고 당부합니다. 출산을 위해 입원할 때를 대비해 가족을 위한 배려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안내문에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출퇴근이랑 밥은 제가 알아서.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는 남편은 없을 것 같아요. 만삭에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고 자기 옷 갈아입는 것도 힘든데. 입원 날짜에 맞춰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과 와이셔츠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두라고도 합니다. 집 전화기 옆에 비상연락처를 적어두라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요즘과 맞지 않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거나 아직도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올드스쿨이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서 올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집안일은 여성 몫이라는 성차별적인 인식이 깔린 정보가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올라왔다는 부분이 지자체가 그만큼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자 서울시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안내문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걸까요?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최소 10여 년 전 작성된 게시물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별다른 문제의식도 아무런 검토도 없이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러고도 출산율이 높아지길 바라는 건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을 목전에 둔 부인에게 남편을 위해 밑반찬을 준비해두라는 문제의 게시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임신육아 종합포털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 사이트가 하니까 믿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내용을 거기까지 깊이 검토 못한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해당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홈페이지를 수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 운영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했다고 책임을 돌립니다. 20년도에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을 맡긴 곳이 인구협회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답은 어떨까?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임신 중 참고할 만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수요가 있어 작성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팁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재팀이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2007년 똑같은 내용을 올린 블로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14년 전에 작성된 글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물론 젠더 특보를 뒀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시대착오적인 안내문을 재활용해온 겁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고 곳곳에 폭설도 예보돼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궂은 날씨가 계속되는 건지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 새벽부터 밀려오기 시작한 한파는 저녁이 되면서 더욱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중부지방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돼요.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5도, 금요일인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수은주도 내일 대전 영하 14도, 광주 영하 8도, 부산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산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길고 강력한 한파의 진원지는 북극입니다. 북극 주변에는 제트기류가 회전하면서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북극과 위도 30도 부근 중위도 지역과의 온도차가 클수록 제속도를 유지하며 방패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의 온난화로 온도 차이가 줄면서 제트기류가 느슨해졌고 그 사이로 영하 50도의 냉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겨울 북극해 얼음 면적은 역대 가장 적었던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온난화가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기 상공 5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전리된 저기압이 정체 회전하면서 북극으로부터 영하 5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끌어내림에 따라 장기간 우리나라는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해상에선 강한 눈구름도 발달하면서 모레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50cm 이상, 전라도 서부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내륙 지역엔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해가 바뀌어서도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이전 5년치만큼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올해 전세 상황은 어떨지 이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작년 7월만 해도 7억 원대였던 26평형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가 지난주엔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세가 확 나와요. 다 재계약이고 거주요건 강화하니까는 집주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KB 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의 중간값은 5억 6,702만 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7월에 비해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법 시행 직전 5년간 오른 만큼을 단 5개월 만에 뛰어오른 겁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송파, 금천, 은평구의 상승률은 20%대, 가장 적게 오른 용산구도 10%대를 기록해 이번 전셋값 상승은 강남과 강북, 고가와 저가 지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해서 사는 세입자도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1년 전 57%였던 전월세 갱신율이 작년 말엔 70%대로 높아졌다며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의 전셋값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파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전용 76제곱미터 신규 전세가 7억 원에 거래됐는데 갱신 계약은 이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에 이뤄졌습니다. 계약 갱신 물량만큼 전세 공급은 줄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 등 주택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국 매매값 상승률은 마이너스 0.5에서 2%로 작년보다 낮게 점치면서도 전셋값은 3.3에서 5%로 작년과 비슷하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라든지 유동성의 외부 변수는 그대로 존속돼 있고 공급이 특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공실 임대주택 2만 호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전세 대책 후속 조치에 전력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도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면허도 없는 10대가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무면허 음주 치상 사건, 늘 그렇듯 경찰은 술 취해서 조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쏜살같이 달려온 검은색 BMW 차량이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습니다. 차로를 지켜 달리던 오토바이는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솟구쳐 날아가 버립니다. BMW는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음주치상 사건입니다. 검은색 BMW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1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운전한 BMW는 자신의 차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훔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무면허로 이 차를 몰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사람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운전자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단 이유였습니다.
도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증거를 다 인멸할 것 같고 그런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내보내지 못하죠. 아닌 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기가 주치시키고. 음주 차량에 들이받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운전자가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안면부, 결상, 치아도 다치셨고 코피도 나셨고 좌측 다리 통증, 무릎 찰과상. 한 사람을,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음주운전 치사상 사건이 계속된 경고와 우려에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레깅스라고 하죠. 이 몸에 밀착한 옷을 입어서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유죄, 하지만 2심은 노출된 부위가 손과 발목뿐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의정부지법은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게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손과 목, 발목이 전부였고 특정 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판결문에 피해자의 레깅스 차림 사진까지 넣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범죄 유무죄를 따질 때는 신체가 노출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냈다 해도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을 당했다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판례들이 노출된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했다라고 하면 바지를 입었다라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건 이제 불법 촬영이라는. 이 성적 수치심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는 피해자. 대법원은 이런 감정을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 아니라 분노와 공포, 무기력과 모욕감 등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모두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주로 강간과 추행 등 물리적 성범죄에서만 인정됐던 성적 자유의 의미를 불법 촬영 범죄로까지 넓혔습니다. 남의 신체를 눈으로 보는 건 순간적이고 기억에도 한계가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되면 조작되거나 유포될 수도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신체 부위나 옷차림과 상관없이 피해자 몰래 찍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진 셈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동학 개미들의 매수 열기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주식 거래가 늘다 보니 덩달아 증가한 게 증권사들의 전산장애입니다. 증권사들은 동학 개미 덕에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전산장애 예방엔 돈을 아낄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에도 소홀합니다. 김민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NH투자증권 앱이 먹통이 됐습니다. 종목 조회는 물론 계좌 잔고가 표시되지 않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 건데 장애는 1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잔고를 봤더니 잔고에 돈이 전혀 입금이 안 돼 있어서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매수를 할 수가 없었고 NH투자증권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되고. 2달 전엔 한국투자증권 전산망이 2시간 넘게 멈춰섰습니다. 매도 버튼을 딱 누르자마자 계속 로딩하는 화면이 계속 길게 되면서 주문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늘면서 급증한 접속량을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0대 증권사 가운데 지난해 전산 장애가 발생한 곳은 키움과 삼성, 한국투자 등 6곳.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어난 장애만 20차례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제때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해 손해본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접수한 민원은 주요 증권사 4곳만 해도 5,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의 보상 규정을 찾아보니 전산 장애가 발생해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매매를 시도한 기록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앱에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수로 주문 기록이 남겠느냐며 장애 시에는 증권사 전화 연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합니다. 접속했는데 증권사 전화를 해도 연결이조차 안 됐어요. 통일비로 다 소비자들이 떠안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이게. 용케 전화나 전산 기록이 남는 경우라도 증권사 보상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8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보이니까 그러면 그냥 커피 쿠폰으로 드리는 게 어떻겠냐. 지난해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 동학개미 열풍으로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분기에만 수조 원. 하지만 이들이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쓰는 돈은 연평균 700억 원에 그쳐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학개미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란에 납포된 우리 선박의 억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외교 대표단이 오늘 밤 늦게 이란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의 태도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효정 기자입니다.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대표단이 오늘 밤 이란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단은 한국 케미오의 신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하면서 필요하면 이란 측이 억류위로 내세운 해양 오염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무슨 유출된 경위를 위성이나 아니 항공 사진으로 뭐 촬영된 게 있다든지 증거 제시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주 이란 대사관도 오늘 새벽 선박이 억류돼 있는 반다르 아바스 항에 도착해 한국인 선원과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이란을 공식 방문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선박 억류 해제를 우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선박 억류와 관련해 별도의 외교적 방문은 필요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외교 차관의 공식 방문에서도 선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درخواستم درخواست فنی بوده یعنی از سوی نهاد سازمان فنی درخواست صورت گرفته و در دنیا هم مرسوم هست و مسئله خیلی قابض و پیچیده‌ای نیست. 특히 나포를 주도한 혁명 수비대의 절대적인 위상을 감안하면 외교적 해결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혁명 수비대를 주도로 하는 강경파들이 그야말로 아주 강고하게 장악력을 굳히고 있거든요. 이란 외무부가 혁명 수비대의 눈치를 많이 보는구나. 더군다나 한국 케미오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 억류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7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원유 수출 대금을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입장인 만큼 이란이 끝까지 적대적일 수는 없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MBC가 취재 중인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중태에 빠진 황 씨의 지인이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이 긴급 체포됩니다. 체포된 인물은 42살 박광렬. 2016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용의자로 수감됐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2019년 10월 탈옥을 했고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유통책들에 따르면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라는 유명 마약상이 이 박광열과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마약왕 전세계를 통해 국내 수도권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시킨 총책은 텔레그램 아이디 바티칸 킹덤. 이 사람이 한 해 거래한 마약 규모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로폰뿐 아니라 대마와 각종 신종 마약 등 여러 종류를 거래했다고 합니다. 현금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시중가에서는 한 12억 정도 되고요. 올해만요. 한 번 물건이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캔디 같은 경우는 한 3만 정. 지난 10월 경찰에 체포될 당시에도 바티칸 킹덤 이모 씨는 현금 다발과 다량의 마약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킹덤의 동료로 국내에 마약을 공급했던 일원 중 한 명이
황하나 씨의 지인 29살 남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황 씨의 연인 오모 씨의 오랜 친구로 황 씨, 오 씨와 함께 마약 관련 대화를 거침없이 나누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뽕, 나가 한 번만 하고 얘기하자 이랬어요. 뽕, 나 다섯 간다. 진짜 다섯 간 놀라는 거야. 나는 막. 왜 여기 색감 반반인데 여기 있는데? 근데 색감 아니었어? 그게? 만약 이들이 수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마약은 마약왕 전 세계와 국내 수도권 총책 바티칸을 거쳐 남 씨, 그리고 황하나 씨와 연인 오 씨에게 넘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경찰이 남 씨를 수사해온 이유도 국내 최고 윗선인 바티칸을 잡기 위해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하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정가의 관심은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에 쏠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이어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워싱턴에선 대선 결과 확정을 앞두고 극우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위해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이든이 대선 때 조지아주에서 일으킨 이변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이 전통적 공화당 아성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흑인 목사인 라파엘 워녹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흑인 상원 의원도 처음입니다. We were told that we couldn't win this election. But tonight, we prove that with hope, anything is possible. 또 다른 민주당 후보도 앞서 있습니다. 다만 98% 개표 상황에서 초박빙이라 승리를 단정하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When we win both of these U.S. Senate races, we will pass legislation to ensure testing and vaccines are free for every American. 지금 이대로 두 석을 챙기면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하게 됩니다. 의석수는 공화, 민주 50대 50으로 같아지지만 가부 동수로 표결 결과가 나올 때 결정권을 갖는 상원 의장이 부통령, 즉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백악관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소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바이든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한 석을 챙기면 다수당 지위를 지켜 바이든 행정부의 강요 지명과 법안 처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오늘 바이든의 당선을 공식 인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회의의 사회를 볼 펜스 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압박했습니다. Our great vice president comes through for us. He's a great guy. Of course, if he doesn't come through, I won't like him quite as much. 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을 앞두고 워싱턴 DC에는 친 트럼프 성향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어 지지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참가자들이 무장할 수 있다는 첩보에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에서 21살의 발달 장애인이 실종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뒤를 따라 빙글 돌고 앞뒤를 오갑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경 실종된 장준호 씨가 CCTV에 잡힌 마지막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 답답했던 준호 씨는 엄마와의 산책에 신이 났습니다. 산책로는 일산 행주산성 인근의 둘레길. 뛰기 좋아하는 준호 씨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책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평지니까 딱 좋았던 거예요. 어디 달리던 얘가 다 보이잖아, 제 시야에. 준호 씨는 엄마를 앞질러 달리다가도 부르면 금세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더 뛰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더 뒤쫓지 않고 가자 그러면은 바로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준호 씨가 사라졌습니다. 산책로 끝 덤불 너머에서 준호 씨의 발자국은 발견됐지만 인근 CCTV 어디에도 준호 씨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째 가족들은 애가 탑니다.
혹시나 준호 씨가 먹을까 자주 오가던 길 전신주에 좋아하던 과자도 걸어뒀습니다. 장난 문자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갑자기 새벽에 충격받지 말라면서 내가 준호를 아는데 누구한테 납치되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엄마 나 지금 어디 있는데 핸드폰이 없어. 뭐 이런 것도 오고.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도 걱정입니다. 그날 영상 16도였고 우리 아이가 혹시나 뛰다가 땀나면 감기 걸릴까 봐 얇게 입고 보낸 거거든요.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경찰, 소방, 군 병력을 통해서 장소를 수색을 하고 드론이나 수색견이나 한강 순찰대, 보트를 이용해서 한강변에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배가 흔적이 없어서 혹시라도 보호하고 있거나 그러실 분들이 있으면 꼭 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리고요.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제보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북한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 첫날 행사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나게라는 표현을 붙여 경제가 목표에서 크게 미달했다고 고백하듯 밝혔습니다. 대신 방역 위기는 극복했다면서 참가자 수천 명을 빼곡하게 모았지만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의도인지 나세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당대회 첫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복도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참석자들로 북적입니다. 회의장도 방청객과 대표자 7천여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성공을 과시하려는 듯 참석자는 전 대회보다 2천 명이 늘었는데 거리 두기도 없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냈다. 또 자연재해 복구 투쟁에서 자랑스러운 페이지를 남겼다며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선 엄청나게란 표현까지 써가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하였습니다.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수는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영역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경제와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는 참석자 구성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군인 비율은 이전의 절반으로 줄인 반면 행정 경제 분야는 2배로 늘렸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력 경쟁 그리고 자력 자강 또 정면 돌파전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수소폭탄과 미사일을 거론했던 5년 전 당대회와 달리 남한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 보고 계획에 대외 관계 진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당대회 기간 중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대미 관련 메시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상당한 비중을 두고 나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당대회 집행부는 지난 대회 때의 70% 이상이 바뀌었는데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도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스, 드라마, 예능을 하루에 얼마씩 하라고 의무로 정해놓은 이 50년 된 편성 규정도 방송사 마음대로 정하도록 바꿉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송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현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간 그대로인 방송 관련 규제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나라 방송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분야에 새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형식 규제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가 없으면서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감안을 해서 이런 광고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간 광고. 지난 10년간 종편 채널에는 허용되면서도 지상파 방송에는 금지됐던 TV 중간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던 방송 광고의 결합 판매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결합 판매 제도란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인데 이걸 없애는 대신 중소방송사 재원 지원은 다른 방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1960년대에 도입해 50년 넘게 유지해온 프로그램별 의무 편성 비율을 없애 각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편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KBS의 수신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수신료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아직 정부 차원의 수신료 인상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의 사체가 강원도 북부 접경 지역에 이어서 더 남쪽인 양양에서 발견됐습니다. 접경지에서 더 남하했다는 증거인데요. 근처에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몰려 있다 보니 당국도 농가도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광역 수렵장이 운영되는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죽은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2년생 정도로 추정되는데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어제 최종 판정됐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시커멓게 보니까 돼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체가. 정확히 한 5일 정도 된 거예요. 그동안 강원 지역에선 철원과 화천, 인제 등 북부 접경 지역에서 멧돼지 폐사체가 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설악산 국립공원을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35km 떨어진 지점까지 발병 지역이 더 확대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으로부터 반경 10km 안에 돼지 2만여 마리를 사육하는 양돈 농가 8개가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우려 탓에 먼저 농가 사이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양양군은 양돈단지 일대 전체를 감싸는 울타리를 긴급 설치해 멧돼지의 진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밀집 단지인 양돈 단지 전체를 에워싸는 한 4km 정도에 대한 광역 울타리를 양양 군비 이제 양양군 예산 2억 5천을 들여서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방재단은 아예 양돈 단지 안에 머물면서 매일 소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샘솟게 하고 소독하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대한 이제 하고 있고 초소도 설치해 갖고 이제 우리 사장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하기로 했고. 당국은 현재 키우는 돼지 전체를 정밀 검사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육 물량을 지역에 긴급 출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 사체를 발견한 지점에도 별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 다른 폐사체가 있는지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강원 북부 지역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영월 지역에서도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나온 위기 청소년들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던 쉼터마저 입소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재워주고 용돈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정동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부산 서면의 밤거리. 중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7년째 가출 청소년을 찾아 가정복귀를 돕고 있는 박용성 씨가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붙입니다. 무리 속에 혹시 가출한 아이가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부모 전화는 안 받고 제 연락도 안 받고 하지만 친구들끼리는 연락하고 있어요. 박 씨가 찾는 아이는 16살 김모양. 지금 실종 신고가 돼 있거든요, 이 친구는. 관할 경찰서 실종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김양을 봤다는 문자를 받고 급히 인근 상가 건물로 가봤지만 비슷한 또래의 가출 소녀였습니다. 집으로 빨리 가라. 알았지? 결국 그날 밤 김양을 찾지는 못했지만 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는 저마다 다양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폭행에 시달리다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엄마를 맨날 이제 술 마시면 제가 뒷바라지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건 모두 똑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PC방에서 자고 에서도 몰래 자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가출하면 밖에서 밤을 지새는 길새 그냥 아예 갈 데도 없고.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업소가 심야 영업을 중단하자 가출 청소년들은 영하의 날씨에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춥지 않아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친구집하거나 아니면 그냥 길 밖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비상계단 이런 데서 지냈어요. 코로나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갈 곳 없고 돈도 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노리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석 달 전 가정 불화로 집을 나왔던 15살 희수는 소셜미디어로 연락해온 남성을 믿고 만났다가 그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들 도와준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만나니까는 그냥 강제로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남성은 가출 청소년이라는 걸 약점 잡아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앞으로 X에서 못 살겠나 식으로 계속 협박을 하다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뭐 니네 집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경찰은 희수를 포함해 가출 청소년 8명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마련해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청소년 쉼터라는 곳인데요. 가출 청소년 말고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분리 조치된 아이들은 이곳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년 동안 숙식을 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쉼터는 전국에 130곳 정도 있는데 정작 희수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거리 두기가 격상되자 쉼터가 입소 정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하는 쉼터를 많이 못 받는다. 제한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 수가 많아서 못 간대요. 수도권의 한 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갈 곳 없어 찾아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자니 쉼터 측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는 누가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내치면 이 아이들은 바로 길거리인 거예요. 되게 좀 갈등 상황에 있죠. 쉼터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쉼터 입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 3일씩 머무르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매번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왔을 때 발열 정도, 이 정도만 체크하고 이제 입소를 하니까 그게 이제 모두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3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방 한 칸의 정원은 4명. 방역 수칙 준수는 강제하기 힘듭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거든요. 뭐 2m 간격 유지해라, 뭐 마스크 착용해라, 뭐 격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됐던 지난해 가정 불화로 고충을 호소하는 청소년 수는 그 전해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패턴은 가정 내 갈등이 더 심해져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의뢰되는 친구들이 저연령대 입소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학업 지원 활동과 대면 상담 활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집이 지옥이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역이 중요하냐? 저는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출 청소년들은 12만 명 정도. 이들 중 10% 정도만 쉼터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방치되다시피 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 3가지 방정식, 셈법은 동상이몽. 자, 뭐 보궐선거 얘기 같은데 후보 단일화를 두고서 이제 기싸움이 시작됐어요. 선거 관련 정치 지형이 더디지만 매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발언과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가 1월 달 안으로는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3월 초에 가서 단일화하는 협상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외부 인사가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경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이 입당하는 것이 맞죠.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 경선 기구를 만들자. 한꺼번에 그 틀 안에 들어와서 모든 후보들이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단일화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지금 뭐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야권은 이제 단일화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서로들 이제 방식을 두고서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역대 후보 단일화 방법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경우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한 뒤에 여러 후보들과 안철수 대표가 함께 경선하는 방식.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제안하는 방식인데 안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중도 지지표가 이탈할 수 있다. 그러면 정작 시장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고민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각 당이 후보를 먼저 정한 뒤에 안 대표와 1대1 경선을 하는 방식. 즉 2단계 경선 방식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건데 누구는 예선전을 뛰고 누구는 부전승으로 결선만 뛰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무소속까지 포함해 여러 후보가 한 번에 경선을 하는 이른바 원샷 경선, 플랫폼 선거 방식인데 국민의힘 지지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이른바 대어들이 부정적입니다. 자, 단일화를 두고서 이제 서서히 갈등이 시작이 됐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승산이 크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또 다른 고민입니다. 과거 우리 정치사가 그래왔기 때문인데요. 네. 역대 단일화 사례들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단일화의 합의는 대립의 시대의 종지부를 띄울 것입니다. 마치 연속곡에서 사랑 싸움하는 것 같은 장면이다. 야권 통합 시민 후보 박원순은 서울 시민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자, 단일화라는 것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18대 대선인데요. 당시 안철수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이른바 야권연대, 야권통합으로 문재인 후보 대 박근혜 후보의 구도는 만들어졌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표가 단일화 상대인 문 후보에게로 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단일화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지지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고 어느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통합시킬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화상 인터뷰로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표는 월드시리즈 우승과 신인왕이라네요.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계약 후 처음 소감을 전하는 자리. Hello everyone, I'm Hasong Kim of San Diego Padres. Nice to meet you all. 월드시리즈 우승과 함께 우리 선수 최초로 신인왕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목표는 팀 우승이고요.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잘해서 신인왕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샌디에이고가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상황에서 김하성의 자신감 넘치는 소감은 현지 매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역 시절 샌디에이고에서 뛰었고 현재 특별 고문으로 있는 박찬호가 김하성 계약에 관여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Chan-ho obviously was able to express that to us. We had a Zoom call with Ha-Sung earlier in the process. Honestly, I think that call was I think we felt pretty confident in the player. 잘할 수 있을 거다. 파드레스라는 팀이 정말 좋은 팀이고 좋은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팀 상황과 평균 700만 달러의 연봉을 감안하면 김하성은 주전 2루수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We were very clear that we see him as a regular player in the major leagues. He's got the physical components to make the adjustments, which is bat speed and the ability to recognize pitches. KBO에서 못 이룬 우승과 신인왕 꿈을 안고 김하성의 빅리그 도전이 그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아프리카 클럽 간의 축구 수중전입니다. 경기가 아니라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하필이면 퇴근 시간대 서울은 이렇게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칼바람을 품은 눈구름은 오늘 밤 사이 내륙 지방으로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까지 서울 등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반면 눈구름이 더 오래가는 전라도 서쪽에 최고 30cm, 충남 서해안으로도 5에서 20cm까지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도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눈구름 뒤로는 찬공기의 중심 한파 핵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3년 만에 첫 한파 경보가 내려진 건 물론 제주도에도 사상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출근길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 모레는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5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눈은 내일 새벽 수도권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서해안 지방은 온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대구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 서울 영하 10도, 광주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녁부터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퇴근길 힘드셨을 텐데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